그 이틀에 걸쳐서 스포츠 교육의 뉴 노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틀차 스포츠 교육 한마당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분과는 학문 후속 세대 분과로 제 4분과로 이제 석박사 학위 논문 작성 방법부터 그다음에 학술 논문을 어떻게 투고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대학 교원의 임용 준비 및 대응 전략이라는 그 내용으로 3시간 동안 서로 소통하는 장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각각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은 총 6분이시고요. 발표 중간에 저희가 원래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서로 간에 발표를 듣고 그냥 마치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는 게 원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좀 더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좀 어려워진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그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것들을 좀 이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진행은요, 발표를 듣고요, 각 그 시간대별로 그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고요. 제일 마지막 시간에 아마 이제 그 대학원 선생님들, 박사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 교원 임용, 좀 보이스가 울리는데요. 잠깐 꺼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학 임용 준비 및 대응 전략 그 파트에 그 관해서는 발제자가 3분 계신데요. 발표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선생님들 그때는 그 말씀 서로 이제 그 소통하는 장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허심탄회하게 질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신 분들만 대답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발표를 좀 3시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다, 또 짧으면 짧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석박사 학위 논문, 아마 대학원 선생님들 가장 이제 비추가 주목되는 주제일 수 있는데요. 학위 논문 작성법에 관련돼서 크게 이제 2분이 이제 발표를 하실 텐데요. 먼저 그 연구자로서의 첫걸음, 석박사 학위 논문의 A에서부터 Z까지에 대한 주제로 그 서울대 이제 사범대 부설초등학교에 손혁준 박사님께서 발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문을 손혁준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지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사대 부설초등학교 교사 손혁준입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학위 논문을 쓰고 졸업하기 위하여 아둥바둥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여러 후배 선생님들에게 학위 논문 작성의 노하우를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 내용은 굉장히 프랙티컬합니다. 경청해 주시면 선생님들의 학위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논문 작성, 그리고 졸업 후에 후속 연구를 통한 확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석사, 박사 선생님들이 모두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논문을 쓰기 위한 가장 첫걸음은 논문이 무엇인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논문의 기본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신의 연구실에서 먼저 졸업한 선배의 논문 중에 좀 잘 썼다 라고 생각하는 논문이 있으면 그것을 샘플로 해서 논문을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먼저 목차를 살펴봅니다. 그럼 다음에 구조가 나오겠죠.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논의, 그리고 서론에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문제가 들어가는구나. 논문의 내용에 앞서 뼈대를 훑어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방법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중
나는 어떤 연구 방법을 활용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양적, 질적 연구 두 가지 연구 방법 모두를 함께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연구 방법론에 대한 지식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좋은 이론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를 골라서 정독하기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 연구자로서의 나는 어떤 장점을 가진 사람인가를 고민하세요. 내가 잘 모르는 새로운 세상에 가서 짧은 시간 동안 선행 연구를 뛰어넘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관심 사항들을 중심으로 연구 주제를 잡아간다면 남들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본인이 아주 중요한 연구 분석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다음은 나의 연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연구실마다 학풍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주제의 연구일지라도 그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론적 지향점에는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 교수님과 졸업생들의 논문 리스트를 정리하고 전반적인 논문들의 주제 및 연구 방향들에 대하여 탐색해 봅니다. 이때의 장점은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고요. 선배들이 축적해 놓은 연구 도서 및 선행 연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사가 비슷하다면 동료들과 비판적, 반성적 연구 대화의 기회도 제공되리라고 봅니다. 큰 범주로서 연구 관심사가 결정되면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리스를 통해 논문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고 컴퓨터 내의 폴더에 분류하여 저장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맨델레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맨델레이는 논문을 관리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리스에서 맨델레이로 논문을 바로 내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탐색하고 주제별로 분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PC, 휴대폰 네 군데에 모두 맨델레이를 깔아놓고 상황에 따라 도구를 달리하면서 논문을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맨델레이를 사용하면 추후 참고 문헌 정리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지금 어떤 문구를 작성을 하고 여기에 참고 문헌을 달기 위해서 인용 문구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바로 저자의 인용 문구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참고 문헌을 삽입을 하면 APA 형식으로 참고 논문의 레퍼런스가 바로 정리가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논문 참고 문헌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선행 연구를 어떻게 분석하고 정리하느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은 논문을 읽으면서 지식을 함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식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의 글쓰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야 됩니다. 막연한 지식은 학위 논문 글을 써가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표절의 위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에 제가 읽는 모든 논문들의 레퍼런스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자 정보는 파란색 볼드 처리를 하고 논문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고요. 실제로 추후 논문의 이론적 배경을 작성할 때는 제가 분석한 선행 연구 내용들 중 연구 맥락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옮겨가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논문 형식의 글쓰기 역량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한 장 글쓰기를 주기적으로 하시고요. 이 글쓰기는 나의 경험보다 학문적인 내용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하고 보시는 것처럼 레퍼런스도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함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한 장 글쓰기 자료들이 누적이 되면 추후 나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실행 단계로서 연구 설계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실제로 대답을 마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학위 논문 주제 정하셨습니까? 주제 또는 제목이 무엇이죠? 좋습니다. 그 연구는 왜 하시나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앞에 있는 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보세요. 왜 이 연구를 해야 합니까?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3가지 또는 4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가요? 모두 다 대답하셨습니까? 만약 횡설수설했다면 아직 학위 논문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못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모두 다 대답을 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제 본격적인 연구 작업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연구 설계의 기본인데 이때 반드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서술해보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유의할 사항 몇 가지 안내합니다. 학위 논문을 통해 노벨상을 꿈꾸는 분은 여기 없으실 겁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을 겁니다.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에서의 학위 논문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하고 2번과 3번의 내용을 충족하는 연구를 수행하면 좋습니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면 이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또 한 번 딜레마가 옵니다. 시간은 쫓기고 연구 참여자를 일일이 만나려고 하니까 귀찮기도 해요. 왠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 참여자 선정을 대충 쉽게 하게 되면 단시간에 연구자가 원했던 자료들을 습득할 수 있지만 연구의 질은 확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참여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조금 귀찮더라도 전화통화가 아닌 대면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아닌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친한 사람보다는 이 주제에 더 적합한 낯선 사람을 만나서 연구 자료를 수집했을 때 나의 연구물의 가치는 증대하고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자료의 질이 연구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화보다는 직접 면담을 권장했습니다. 더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을 위하여 면담을 할 때는 녹음기를 꼭 2개 이상 준비하세요. 휴대폰은 전화가 와서 녹음 기능이 끊기지 않도록 꼭 비행기 모드로 설정을 하시고요. 연구 면담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저는 기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구자의 이야기를 신뢰해야 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가 현실이 아닌 이상을 쫓고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참여자의 멘트에 대해서 의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교육 실습에 관한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교육 실습을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참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초등 교육 실습에서 체육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동료 선생님들과 실습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네, 저희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에서 실습을 지도해 본 교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포착됩니다. 그때 참여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가면서 현상을 파헤쳐갑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렇고 저래서 힘들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선생님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일은 없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그렇게 다 하지는 못했어요. 실제적으로는 한 학기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추가적인 질문을 했더니 참여자의 면담에서 매주 한 번씩 노력했다라는 자료가 실제적으로는 한 학기에 한 번 또는 두 번 노력했구나라는 것으로 자료의 실체가 밝혀지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포장하는 참여자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묻고 또 물으면서 현상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에 대하여 연구자가 정확한 이해와 깊이 있는 통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화 면담보다 직접 만나서 하는 대면 면담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자료 수집이 끝났습니다. 아마 그 양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까라는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연구자들마다 분석 방법은 상이하겠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연구 주제별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틀을 기준으로 일종의 바구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바구니에 담아냅니다. 이때 MB보를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100% 선행 연구의 틀에 적합하게 담기지는 않을 겁니다. 최초의 틀을 기준으로 분류하다 보면 나의 연구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적인 요소들도 도출될 것이고요. 기존의 틀 내에서도 보다 의미 있는 심층적인 코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구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MB보 프로그램입니다. MB보가 현재 12까지 버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MB보 11을 활용하여 질적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였습니다. MB보 프로그램을 구매한다면 약 70만 원 정도 하는데요. 학위 과정에 있는 분들은 1년짜리 프로그램을 17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졸업 시기를 계산하셔서 1년짜리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활용해 보시면 투자 대비 확실한 효과를 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MB보는 방대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코드의 변화에도 자료의 이동 및 새로운 코드 형성 등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적 자료에서도 여러 참여자들의 연구 자료에 대한 1차적인 통계 형식의 N수도 뽑아낼 수 있는 등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자료 분석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은 비슷하지만 다르게 사용된 단어들조차 그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담아낸다고 합니다. 무작정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한 노력보다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명품 단어에 대하여 고민하세요. 표절은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글쓰기가 어렵다면 잘 쓰여진 선배의 학위 논문을 참고하여 뺏기기가 아닌 형식의 모방을 통한 글쓰기를 하는 것도 초기 글쓰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글쓰기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힘들게 자료 분석을 다 끝냈고 이제 텍스트로 옮겨 쓰기만 하면 되니까 금방 끝날 거야. 절대 아닙니다. 서론에서 이론적 배경까지 작성하는데 그리고 연구 결과만 작성하는데도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위기의식을 통해 부지런하게 글쓰기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학위 논문은 모두 작성이 되었고 이후 나의 연구물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학위 논문은 미간행 발행물로 저널 형식으로 재정리한 후에 나만의 연구물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전문화된 연구 영역을 만들고 학위 논문을 기초로 비슷한 범주의 시리즈 연구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나의 연구가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합니다. 학위 논문 또한 학교 현장의 수업 개선, 그리고 학교 체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시고요. 비판적인 관점보다는 대안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 스포츠 교육학, 보다 넓게는 체육학 전반의 학문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혁준 선생님 그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선생님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고정길 박사님께서 시간이 지금 이제 20분 그 할애를 하셔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시간을 바로 이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Q&A 시간 가져보는 시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혁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 혹시 고정길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바로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총 그 평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길 선생님 바로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월에 교원대학교에서 박정률 교수님의 지도로 스포츠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장덕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정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손혁준 박사님께서 학위 논문 작성 방법과 관련해 프로세스 측면에서 아주 좀 세밀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학교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저는 학위 논문 작성과 관련해 프로세스 측면은 좀 생략하고 학위 과정 전반적인 생활과 노하우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체육교사 생활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나의 박사학위 과정을 되돌아보며 체육교사 박사과정 생활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대로 발표 순서는 들어가면부터 박사 학위를 받으려는 이유, 박사과정 입학 전 고민, 슬기로운 박사과정 생활, 박사학위 포기하지 않는 법, 나가며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이 학교마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고 하나의 사례로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박사학위가 무엇이길래?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었고 박사과정을 생활하는 동안에도 가장 많이 한 생각입니다. 특히 힘들 때 많이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박사학위가 무엇이길래 이 고생을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서 이 고생을 하는 만큼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박사학위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많은 고민했습니다. 학위를 취득하기 전부터 취득할 때까지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학부생 때부터 교과 교육학 공부를 하면서 박사 학위를 꿈꿨습니다. 모스턴의 수업 모형 책을 보면서 유정의 최희창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공부하였고 이런 이론적 지식을 만들고 발표를 하려면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막연하게만 알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박사학위를 받아서 모형도 만들고 책도 쓰고 싶다라는 패기 넘치는 마음으로 박사학위를 꿈꾸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박사학위는 연구의 시작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아는 순간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고민의 끝은 항상 같았습니다. 내 인생에 박사학위는 필요하고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였습니다. 그렇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박사 학위를 받으려는 이유도 다 다릅니다. 자기 개발의 방법으로,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한 방법으로, 교사의 경우 승진을 위한 가산점의 수단으로, 자신의 학문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께 발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박사학위가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의 답이 예스이시라면 이제는 실제적인 또 다른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박사 과정에 입학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보니 그 마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고민의 연속이었죠. 일단 저는 공립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박사학위는 석사학위와 달리 계절제가 따로 없고 학기 중에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학위를 취득한 교원대학교는 박사과정에 공부하시는 선생님 거의 대부분이 현직 교사여서 학교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를 조퇴하고 대학원 수업을 수강해야 했습니다. 직장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하냐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석사 지도 교수님께서 박사과정생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대개는 교수님당 박사과정 지도 학생 수를 1명에서 2명씩 받으십니다. 시험을 보고 박사과정에 입학하지만 박사과정은 석사과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석사학위 지도 교수님께서 박사학위 학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박사를 다른 학교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같은 교수님께 연속적으로 지도를 받는데 이 점도 사전에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입니다. 박사과정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많이 요구합니다. 앞에서 고민했던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감내해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계획입니다. 박사학위 과정에서 수행할 나의 연구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하고 싶은 분야와 주제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생각되고 표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지속 가능하고 후회 없는 박사학위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고민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있고 각오가 되어 있으면 비로소 박사학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고민 끝에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했으니 슬기로운 박사과정 생활을 해야 할 텐데요. 돌아보면 챕터의 제목처럼 슬기롭진 않고 처절했다고 할까? 그렇지만 나름 슬기로우려고 했던 저의 박사과정 생활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풀타임 박사과정생은 학업에 올인해야겠지만 저는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박사과정생이었습니다. 교사가 풀타임 박사학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수 휴직을 하고 월급 없이 박사 과정에 올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원대학교에서도 연수 휴직을 하고 풀타임으로 박사 과정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체육과 스포츠교육학 전공의 박사 과정생들은 모두 현직 교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 특성상 현직 교사들이 많아서 수업을 하루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여건을 잘 만들어주고 계셔서 파트타임으로도 학업을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코스워크 기간에 학기당 3과목씩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목요일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속해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사과정 선생님들은 서울에서부터 전남 고흥까지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시는데 출발 시간은 다 달라도 결국엔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수업을 참여해야 했습니다. 코스워크 2년 내내요. 학교에 많은 눈치가 보였습니다. 체육교사로서 박사과정을 병행하려면 반드시 일과 학업을 균등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뒤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학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일도 진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코스워크 2년 내내 부장의 담임을 병행했습니다. 어찌 보면 박사과정이 개인적인 부분인데 개인적인 것을 챙기려다 학기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에 학교에서 바라는 것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뒤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부장의 담임이 목요일 1교시만 하고 조퇴를 하니 분명 안 좋게 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주어진 일을 빼지 않고 먼저 나서서 하고 주도하다 보니
목요일이 되면 저희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려고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일을 열심히 한 만큼 마음 편히 학업도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광주 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청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멀어서 통학하는 데도 힘들었지만 수업 외에 쉽게 그리고 자주 못 가는 상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박사과정을 하면 할수록 느꼈습니다. 지도 교수님과 연구실 식구들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을 더 많이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교류하면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는 크게 코스워크와 학위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학위 논문만 쓰면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코스워크도 끝내고 학위 논문도 쓰면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겁니다. 코스워크는 쉽게 말하면 수업을 듣는 건데요. 수업을 듣고 수업을 잘 받았는지에 대한 시험을 치릅니다. 이것을 종합시험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수강했던 과목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서술형, 논술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외국어 시험도 보는데요. 교원대학교에서는 영어 논문을 읽을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영어 논문을 한 편을 주고 해석하는 식의 외국어 시험이 진행됩니다. 종합시험, 외국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박사학위 취득이 학위 논문만 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잘 듣고 기억하고 영어도 기본적으로 논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코스워크가 끝나서 학위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학위 논문을 쓰면 연구계획서를 발표해야 하는데 이를 대개 프로포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포잘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습지 게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학습지에 등재된 논문이 있어야 이 프로포잘을 할 수 있으니 학술지 등재가 우선이 돼야겠죠. 학교마다 정해진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KCI급 한 편에서 두 편 정도 등재되면 프로포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서브 논문을 학술지에 등재를 해야 하는데 보통은 코스워크 기간이 끝나면 연구학기 기간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도 빡빡한데 서브 논문을 써서 등재도 해야 한다니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박사과정생은 둘로 나뉩니다. 연구를 계속하려는 자와 잠시 쉬어가려는 자. 다들 등산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 쉬면 다시 올라가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래 쉬면 쉴수록 다시 더 오르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힘들어도 쉬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준비해서 끝내야 합니다. 만약 연구학기에 서브 논문까지 등재하는 게 힘들 것 같다면 코스워크 기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실 생활입니다. 연구실은 각기 다른 문화가 있을 겁니다. 마치 모든 가정이 다 다른 것처럼요. 그 안에서 교류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만들기를 권합니다. 학연은 오래가고 연구실연은 끝까지 갑니다. 나중에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계속해서 연락하는 사람은 연구실 식구들입니다. 제가 속한 박정률 교수님의 연구실은 부족한 학습을 위해서 방학마다 2주씩 학습을 진행합니다. 21세기에 웬 학습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합숙 기간에 연구하고 세미나도 하고 맺은 추억과 인연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연구에서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실은 학문의 가정과도 같습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2년 전 이맘때쯤에 합숙을 마치고 캠핑을 하고 그리고 같이 새벽에 차를 타고 스포츠 교육 한마당에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또 박사학위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박사과정 생활이 지나왔다면 이제 학위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해야 합니다. 졸업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무기한 연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학위 논문을 쓰고 취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 경험을 기준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방법들에 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논문 쓰기 어려운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박사학위 연구는 손혁준 박사님께서 그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해보지 않은 내가 처음 시도하는 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박사학위 논문이 마치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노벨상을 받은 존 내시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처럼 이 세상에 깊은 울림을 주고 싶다라는 욕심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너무 큰 기대는 실망도 큰 법입니다. 나의 박사학위가 이 세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스포츠 교육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는 시작을 어렵게 합니다. 큰 기대를 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이 시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인 것 같습니다. 또한 박사과정 중 학업과 일을 병행하다 보면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이거 역시 논문을 쓰게 어렵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주변에서도 시간이 부족해 학위 논문을 미루고 결국에는 수료 상태로 학업을 마무리하는 경우를 꽤 봐왔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우선순위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루는 24시간이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 속에서 체계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 나에게 중요한 것부터 집중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원생에게는 학위 논문 작성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선순위가 아주 높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위 논문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다음 실천해야 하는 일은 주제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박사 논문은 일단 큰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영역 속에서 내가 석사 논문을 쓴 주제와 내가 관심 있고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주제를 찾습니다. 조금 더 세밀히 주제를 찾기 위해 저는 리뷰 논문을 많이 찾아봤고 선행 연구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 나가면서 이런저런 연구가 있었구나 라고 제가 실천 가능한 연구에 대해 주제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포츠 교육학회지, 체육교육학회지, 초등체육교육학회지를 항상 분석하면서 최신 연구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략적인 주제가 정해지면 고민한 주제의 연구가 실현 가능하고 결과가 예측 가능한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연구에는 시간이 생명이고 통제해야 할 변인도 많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지 연구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계획한 연구가 실현 가능하고 결과가 예측 가능할 수 있다면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교수님을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야 합니다. 연구는 나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나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지도 교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 교수님께 교수님 박사학위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학위 논문을 안 쓰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제를 고민하고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고 결과가 예측될 때 교수님께 연구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제도 선정했다면 본격적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연구를 보충해 줄 수 있고 도움 줄 수 있는 선행 연구를 많이 읽고 정리해서 나의 논문에 녹여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선행 연구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으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전체를 읽으려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문은 꼭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찾아내서 읽어야 하는데 저는 먼저 초록을 읽고 결론, 서론 순서대로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발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적 달성형으로 논문 읽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읽은 논문을 다 기억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초반에 읽은 논문은 후반에 읽은 논문에 가려져서 기억이 옅어집니다. 이런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해 두어야 됩니다. 요즘 기록하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저는 약간 고전적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다루기 쉬운 엑셀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엑셀 표에 논문당 저자, 연도, 출처, 키워드, 방법, 결과
그리고 특히 인용 가능한 문장을 추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연구를 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되었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절약되었습니다. 참고 문헌도 그때그때 엔드노트나 맨델레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신화하면서 정리해 놓는다면 연구를 할 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연구를 어떻게 담아낼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의 연구 주제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 수행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전혀 다른 연구가 되기도 합니다. 요리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연구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될 수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사회문화적 현상을 계량화된 자료에 근거해서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인 양적 연구, 그리고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로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연구인 질적 연구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당연히 비슷한 연구 주제일지라도 양적 연구를 택하느냐, 질적 연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죠. 중요한 것은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연구 주제에 맞는 연구 방법을 고민하고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리에 어울리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연구 방법을 활용한 선행 연구를 많이 읽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또 세부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나의 주제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했는지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 과정 전체 내내 연구 방법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를 위해 SPS, 에이모스, 그리고 질적 연구, 엠비보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학위 과정 내 연구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3권의 책을 기초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강상조 교수님의 체육 연구 방법을 통해서 연구 방법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였고 SPSS, 에이모스 통계 분석 방법을 이 책을 옆에 끼고 살면서 실제로 프로그램 돌려가면서 연습하고 그걸 바탕으로 논문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제 박사학위 논문은 양적, 질적 연구가 혼합된 연구였는데요. 질적 연구가 좀 부족해서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책을 기본으로 질적 연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에 대해 공부가 부족해 논문 진도가 안 나가시는 분들의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그때서야 이제 공부를 하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위 과정 전반에 걸친 공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 서론부터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서론은 논문의 얼굴이라고 많이 들어봐서 잘 써야 한다는 기대감과 욕심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서론을 쓰는 법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요. 서론을 잘 쓰는 법은 꾸준히 많이 쓰는 게 중요합니다. 쓰면 쓸수록 느는 것이 글쓰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어려우니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해서 시작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다 어렵고 힘든 법이니 그냥 무작정 써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초보라 생각하고 탈고 때까지 계속 수정하면서 쓴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가벼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론의 전체적인 구조를 세우고 핵심 단어와 문장을 정렬해서 개략적으로 스케치하는 식으로 서론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흰 백지에 스케치하듯 그리고 세부적으로 자세히 채워넣는 미술 작품처럼 서론을 쓰니까 나만의 서론 작성 방법에 노하우가 되어서 아직도 계속 설명한 대로 서론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방법도 나에게는 100%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 서론의 내용을 구성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초보 연구자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해서 작성해 보시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단계를 세분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연구해야 하는 분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시대적 배경을 서술합니다. 그 후에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설명합니다. 더 자세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합니다. 최종적으로 따라서 나는 이러한 연구를 할 것이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만의 서론 쓰는 법으로 논문을 썼고 쓰고 있는데 자신만의 서론 쓰는 법을 많이 생각하고 쓰면서 경험을 가지고 하다 보면 감이 오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서론 쓰시는 것도 어렵지만 논의를 쓰시는 것도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론은 논문의 얼굴이라 한다면 논의는 논문의 꽃입니다. 그래서 즉 나의 논문의 가치는 논의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론에서 제시한 자신의 연구 주제를 나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제시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논리적 해석이 없으면 연구의 의미는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나의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고민하고 논리적 근거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논의를 쓰면 좋을까요? 이것도 쓰다 보면 본인만의 논의 승리 법을 스스로가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논문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자마다 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개인적 의견이라고 넓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의는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연구 문제, 방법, 결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섹션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를 기술한다면 독자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더 빨리 이해하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연구 방법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내용에 기초해서 논문 내에 중요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논의 부분에 이와 유사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의 이해력을 높이는 데 아주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결과와 중복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의의 각 항목에서는 결론, 결과, 결론 간의 관계성, 그리고 관련 논문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면 논의의 논리적 근거가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쓸 때 명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논의에 포함하면 좋은 내용 몇 가지를 제안하면 우선은 자신의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을 하고 결론이 기존 문헌의 결과와 부합하는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구의 한계점이 결과 해석에 있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논의에 담아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짧고 핵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게 논문을 완성했는데 그럼 진짜 이게 끝이냐? 아니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한 논문을 발표하고 교수님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흔히 논문 디펜스라는 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디펜스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차까지 진행되는 피말리는 여정입니다. 매 디펜스마다 논문을 수정하고 수정 보완한 것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문은 자기 자신이 작성하는 것이 다라는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펜스 과정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논문의 방향과 거리가 좀 다소 있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적으로 지도 교수님과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문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때 교수님께 질문을 드린다면 앞에 보이는 것 중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밑의 경우에 교수님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해결 방안을 교수님께 돌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성을 포기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위에 예시처럼 교수님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는 자신의 해결 방안을 가지고 교수님께 의견을 엿주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질문의 예시에서처럼 교수님께 이것저것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은 논문 디펜스에서 엄청나게 힘을 주시고 같이 디펜스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연구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어떤 주제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는지를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디펜스 과정에서 지도 교수님을 놀라게 한다는 것은 뭐 대화가 없었다는 것이며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총 5분의 심사위원님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외부 대학에서 심사위원 교수님을 초빙할 수도 있는데 대개는 지도 교수님과 상의해서 교수님을 모시는데 나의 연구에 대한 방법적으로 내용적으로 잘 알려주실 수 있는 교수님을 모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연구를 보완해 주실 수 있는 교수님께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 하나의 전략임을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연습의 연습이 답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궁금하실 질문들을 미리 뽑아서 예상 질문을 답해보고 열심히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발표를 하러 대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중간에 쉬어간다면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이런 과정을 겪은 체육교사의 작은 노하우라고 생각해 주시고 도움되실 만한 내용을 좀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요게 4가지 이유인데요. 요거는 화면으로 대신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현 선생님 발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두 분, 그 손혁준 선생님하고 고정현 선생님 발표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두 분이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교집합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각자 이제 발표자분들의 차별화된 전략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그 이 3년이라는 또는 4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선생님께서 다 설명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요약을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고요. 하나의 찐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안고 너무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촉촉한 그 빵 너무 크리스티로 너무 좋은 그 내용들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채팅창에 미리 올려놨는데요. 이 보이스가 좀 섞이는 것들을 조금 방지하려고 채팅창에다가 미리 이제 발표하실 분들 그 성함을 적어주시면요. 그분들 그 순서대로 해서 질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손혁준 선생님하고 고정길 선생님한테 그 질문을 드리고 이제 답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채팅창에 아무도 지금 질문하실 분들이 없는데 혹시나 여기 교수님들 그 이윤수 교수님도 계시고 지금 이면주 교수님도 계시고 박재정 교수님도 들어오셨는데요. 뭐 교수님들이 먼저 예, 조현수 선생님께서 질문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현수 선생님 먼저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이제 병아리 오브 병아리 연구자인데요. 그래서 두 분 선생님께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너무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정기 선생님께서 서론 쓰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당히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러프한 주제와 연구 문제를 지금 정하고 이제 프로세스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 이론적 배경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조금 많아요. 제가 그 선행 연구들을 봤을 때 비슷한 맥락이더라도 이론적 배경 구성이 상당히 다른 것들도 있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고정길 선생님한테 질문하신 거죠? 아니 프로세스 측면은 손혁준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론적 배경은. 같이 하셨으면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소론 쓰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선행 연구 분석이 굉장히 퍼펙트하다라는 본인이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나의 글쓰기로 가져가는 과정은 또 굉장히 큰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행 연구를 많이 분석을 하셨다면은 그 분석된 선행 연구의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초점화된 주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대주제의 범주로 먼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글쓰기에 앞서 반드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뭐, 1-가 뭐, 1-가-1 뭐, 이런 것들을 다 짜고 이 내용을 지도 교수님과 함께 의논하여서 이게 컨펌이 되고 난 이후에 작업을 하시는 게 추후에 수정 작업에 대한 그런 그 시간적인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고정길 선생님은 추가적으로 뭐 말씀하실 거 예, 비슷한 의견인데요. 뭐 이런적 배경 어떻게 구성할지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저희 경우에서는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짧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아리로 어떻게 보면 항아리가 좁은 항아리에서 마지막에 이게 넓은 항아리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배경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좀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부연 설명 더 드리면은 그 키워드 중심의 어떤 핵심 내용들을 개념들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선행 연구에 대한 리뷰 작업들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나중에 이제 논의를 풀어갈 때 좀 편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아마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질문 뭐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한 분만 더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더 있으세요? 네, 이렇게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아무 말씀 안 하시면 NG가 됩니다. NG 이런 분위기 잠깐 접어두고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맨델레이하고 엔드노트 쓰시고요. 또 학교마다 또그 여러 가지 그냥 참고 문헌 쓰는 방법들을 해서 쓸 때 각 학교마다 APA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 수정 작업이 또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겪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것들 좀 해소하기 위한 나만의 그냥 팁, 노하우 이런 것들 있으세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맨들레이에서 APA 양식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구글 스칼라에서 APA 양식을 가지고 오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연구자의 손을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그 구글 크롬에서 구글 이제 스칼라에서 이제 가지고 와도 한국 그 문헌들에 대한 참고 문헌은 또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을 거쳐야 되고요. 1차적으로는 프로그램의 힘을 빌려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누락된 자료가 그 문헌들이 없이 다 정리를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참고 문헌 정리하는데도 이제 거의 한 하루 정도, 거의 통 하루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간만큼 시간을 비워두고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꼼꼼하게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그 체크를 하고 대신 그 이전에 있었던 선행 연구들을 보면서 그 뭐 저서라든지 외국 논문이라든지 한국 논문,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아티클 같은 거를 가지고 오는 것들의 양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딱 예정된 시간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이제는 원래 긴장 고조를 최대한 끌고 난 다음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긴장 고조가 될 수가 없네요, 중상황에서. 잠깐 이제 첫 번째 저희 4분과 1시간 석박사 학위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한 시간들은 발표하신 선생님들 너무 이제 고생하셨고요. 박수 한번 그냥 화면이라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너무 고생하셨고요. 잠깐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되는데 후원사 광고를 원래 이제 협약 과정에서 저희가 스폰 받는 과정에서 광고를 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후원사 광고 잠깐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강연 내용 특고 논문 준비에 관련된 출판 과정 설명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